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차 가부개혁부터 하면 되죠? 페이지로 하면은 753부터 하면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1차 가부개혁까지만 했었죠. 자, 2차 가부개혁부터 해봅시다. 일 차 가부개혁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차 가부개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도했던 거는 제1차 김홍집 내각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관청이 만들어지게 돼요. 일본의 개혁 강요에 의해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죠. 군국기무처가 설치됐다는 건 그 전에 정부에서 만든 뭐는 없어졌다는 뜻일까요? 교정청이라고 하는 정부 주도의 관청은 없애고 그 대신에 군국기무처가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자, 이때는 흥선대원군의 섭정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도됐던 게 바로 1차 가부개혁이고요. 자, 그런데 비교적 성격은 비교적 자주적인 편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군국기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조선인 관리들이에요. 대부분 이 조선인 관리들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자주적 개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주적 개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이 개혁의 그 전에 갑신정변에서의 개혁안과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의 요구사항, 개혁안이 다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가부개혁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차 가부개혁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2차 가부개혁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2차 가부개혁은 중간에 개혁이 중단이 한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894년 7월부터 12월 정도까지 개혁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가부개혁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부개혁이 중단이 되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때 1894년 12월에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일단 청일전쟁에서 거의 이겨가고 있었어요. 청일전쟁에서 거의 이겨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제 이쪽으로 신경을 돌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했어요. 2차 봉기를 진압했겠죠.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2차 가부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 보시면 평양 전투의 승리로, 자, 지문 한번 볼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평양 전투의 승리로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게 되자, 거의 이겨가고 있다는 얘기죠. 승세를 잡게 되자 조선에 대한 적극 간섭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2차 가부개혁을 주도했던 건 누구냐? 자, 2차 가부개혁은 제2차 김홍집 내각이 등장을 하게 돼요. 제2차 김홍집 내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제2차 김홍집 내각은 김홍집과 그 다음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일본으로 갑신정변 이후에 망명했던 박영효, 친일적인 인물이겠죠. 일본으로 망명했었으니까 친일 세력인 박영효를 데려오게 되죠. 박영효를 다시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는 거죠. 연립내각이 구성되는데, 사실 김홍집 같은 경우는 개화파로 따지면 온건개화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박영효는 급진개화파에 해당되죠. 둘이 안 맞아, 당연히. 일단 딱 성향에서부터도 좀 다르고, 그리고 박영효는 일본을 등에 업고 온 인물이잖아요. 일본의 이제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온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가부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입김이 좀 더 많이 작용하게 되는 그런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흥성대원군은 여기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게 되죠. 흥선대원군은 정계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이 얼마 후에 돌아가시게 돼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2차 김홍집 내각이고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 내각, 그리고 홍선대원군 은퇴. 자, 그리고 더 이상 기구를 두고 그 기구의 개혁을 맡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까지 없애버리면 돼요? 궁극기무처. 그렇죠? 그래서 궁극기무처마저도 폐지시키죠. 자, 그러면 궁극기무처를 폐지시켰고, 자, 이제 궁극기무처의 구성원들이 아까 조선인 관리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은 누구냐? 친일 세력이거나 아니면 일본 세력이거나, 개혁을 일본이 좀 더 간섭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성격은 당연히 친일적, 그렇죠. 친일적인 개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장 넘기시면 제2차 김홍집 내각 설립. 자, 제2차 김홍집 내각은 결국에는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 내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2차 가보개혁에서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2차 가보개혁에서는 가보개혁의 내용을 담은 헌법과 같은 문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하게 되죠. 요거는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문서가 홍범 14조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고종이 신하들을, 대신들을 데리고 종묘에 나아가서 독립서고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독립서고문이라고 하는 걸 신하들을 데리고 종묘에 나아가서 선왕들에게 고한 거죠. 우리 이제 독립국이에요 라는 걸 나타내는 게 독립서고문. 독립서고문은 지금으로 하면 독립선언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주국이다라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그러면서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된 거죠. 홍범 14조는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혁의 정신을 담은 헌법 같은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반포, 독립서고문, 독립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홍범 14조라고 하는 이런 개혁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표하게 된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홍범 14조가 발표되면서 경국대전 체제가 무너지고 홍범 14조가 헌법이기 때문에 이제 경국대전 체제가 붕괴되었다라는 거. 자, 밑에 홍범 14조의 내용이 나와 있죠. 14개의 조항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항상 일본의 간섭하에 또는 일본의 영향력 하에 추진되었던 이런 뭐 조약이라든가 뭐 사건이라든가 선언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청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있어요.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청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있죠. 갑신정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청에 대한 의존의 생각을 없애라. 이렇게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왕위 계승에서 종친과 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말하자면 지금 왕위 계승이나 이런데 왕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한 거죠. 왕한테 너 정치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왕의 거기 보시면 종친과 외척 간의 구별을 명확히 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조로 내려가 볼까요? 조세의 징수와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자, 탁지아문이라고 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일원화했음을 알 수 있죠. 앞에 우리 갑신정변에서의 14개조 정강에서는 재정의 일원화를 호조에서 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홍범 14조에서는 재정의 일원화를 탁지아문에서 일원화한다라고 관청의 명칭이 바뀌었죠. 탁지아문에서 일원화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홍범 14조는 언제 발표된 거예요? 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75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75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경제로 갈게요. 경제에서 첫 번째 줄에 재정의 일원화라고 나와 있죠. 다시 재정의 일원화를 탁지아문에서 한다라는 법이 정해진 건 언제예요? 1차 가보개혁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법이 정해진 건 1차 가보개혁이고 선언문에 언급된 건 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된 홍범 14조예요. 알겠죠? 홍범 14조에 써 있다고 해서 이게 2차 가보개혁 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학생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거, 법이 만들어진 건 1차 가보개혁 때 이미 결정이 된 거고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이 시작되면서 발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써있기는 하되 법 자체는 언제 만든 거다? 1차 갑오개혁 때 만든 거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헷갈려서 질문을 하는 게, 저한테 질문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자, 755페이지 보시면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치에서 중앙관제를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자, 중앙관제에서 팔아문을 7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홍범 14조는 몇 차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때. 그런데 2차 갑오개혁 때 7부로 바뀌었잖아요. 왜? 탁지 아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탁지부가 아니고 탁지 아문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더 헷갈리게 만든 거야?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탁지 아문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법은 1차 때 만들었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홍범 14조가 2차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탁지 아문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일부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2차 갑오개혁 때 쓰여진 건데 탁지부가 아니고 아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거기 시기를 보시면 2차 갑오개혁이 1894년 12월부터 1895년 7월까지예요. 그럼 이게 한 몇 개월쯤 돼요? 한 8개월쯤 되죠? 이 안에 법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개혁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법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상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갑오개혁 때 탁지 아문으로 정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금방 이해했죠. 탁지 아문으로 제정을 일어나자고 정했어, 법으로. 그리고 나서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면서 뭘 먼저 발표한 거예요. 홍범 14조가 먼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아문을 부로 바꾸는 법이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순서상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법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8개월 동안 서서히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사료만 놓고 볼 때는, 또는 법의 내용만 놓고 볼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궁금해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책에 나온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홍범 14조에는 탁지 아문으로 나와 있지만 2차 갑오개혁 때 법이 또 바뀐 거지. 그래서 탁지부로 바뀐 거예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일단 그거예요. 탁지 아문으로 제정을 일어나 한 건 1차 갑오개혁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알겠죠?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홍범 14조의 내용을 다시 마저 볼게요. 우리 지금 7조까지 보고 말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며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군사제도의 개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에 길을 넓힌다. 그래서 문벌 폐지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홍범 14조의 내용을 보시고, 자, 우리 읽었던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읽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보통 여러분이 근현대사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가 이렇게 개혁안을 나열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갑신정변에서 하나, 동아농민운동에서 하나, 갑오개혁에서 하나, 그 다음에 헌의육조에서 하나, 다음을 순서대로 연결해라. 그런 문제가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개혁안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중요한 거, 우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다 외울 수는 없다. 하지만 자주 보면 눈에 익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자꾸 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으로 내려가시면 개혁의 중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겨가면서 2차 갑오개혁을 주도했었는데 그 다음에 개혁이 중단되는데 그 중단된 계기가 삼국간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청일전쟁부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청일전쟁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청일전쟁이 1894년부터, 이 청일전쟁은 언제쯤 있었냐면 우리 동학농민운동 배우면서 그때쯤 일어나서 이때쯤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일본이 승리를 하고 나서 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돼요. 그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자, 타이완과 요동반도를 청나라가 일본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자,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청나라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주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본이 갖게 된 거죠. 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지역이 요동반도예요. 이미 이 요동반도를 내가 여기를 차지해야지 라고 하고 찜해놓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일본이 이런 것들 내가 찜했던 거 요동반도를 가져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을 주도하게 되죠.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건 세 나라가 일본에 압박을 가한 거예요. 압력. 압력은 뭐에 대한 압력? 다시 돌려줘. 이거에 대한 압력이죠. 그래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삼국간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삼국간섭의 세 나라가 어디냐?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겠죠. 자, 1895년에 삼국간섭의 세 나라는 러시아가 주도했고 러시아가 이제 친구 2명 끌어들인 거죠. 러시아랑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러도프 또는 러프독 이렇게 세 나라를 끌어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일본에게 압력을 가한 거예요. 일본에게 압력을 가한 거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세 나라를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 요동반도 타이완을 다시 청나라에게 되돌려주게 되죠. 말하자면 일본이 굴복을 하게 된 거예요. 요 세 나라에 대해서 굴복을 하게 된 거죠. 요 지역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삼국 간섭을 쭉 볼 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구나. 러시아밖에 없구나. 자, 이제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러시아랑 절친이 되는 수밖에 없어. 우리 이제 목숨을 건지려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러파가 형성되고 뿐만 아니라 친러 내각이 등장을 하게 돼요. 성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 친러 내각이 제3차 김홍집 내각이에요. 친러 내각, 그러니까 러시아랑 친한 사람들로 한번 정부가 바뀐 거예요. 내각이 구성이 됐으니까 그게 제3차 김홍집 내각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친러파가 누구냐면 예를 들면 이범진이라든가 또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어요. 이완용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정양, 이범진, 이완용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3차 김홍집 내각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일본의 반격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러시아한테 우리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일본으로 되돌리게, 말하자면 다시 세력을 키우게, 조선에서의 세력을 키울 수 있도록 뭔가 또 사고를 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고를 치냐. 일단 미우라 공사라고 하는 사람을,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 사람을 공사로 파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파견한 이유는 네가 가서 해결 좀 해봐. 그러면서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미우라가 공사로 파견돼서 선택을 한 게 뭐냐. 뭔가 이제 사고를 쳐야, 뭔가 일이 있어야 그걸 계기로 다시 세력을 만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고를 치게 되는데 이 사고가 뭐냐? 을미사변이. 자, 을미사변이면 누가 죽은 사건이에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시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왜 명성황후를 죽였냐? 그러면 이렇게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인 인물을 명성황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제거해야겠다. 그 책임져야 될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낭인들을 끌고, 낭인이면 지금으로 하면 뭐 깡패 건달쯤 되겠죠. 일본 낭인들을 끌고 궁궐로 쳐들어갔어요. 그때 건천궁에 오코루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명성황후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 건물로 쳐들어갔죠. 그리고 더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낭인들이, 그러니까 깡패들이, 일본 깡패들이 궁궐로 쳐들어갈 때, 난입을 할 때 그 길잡이 역할을 한 게 우리나라 군인들이었어요. 훈련대.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훈련대를 없애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명성황후를
이제 오코루라고 하는 건물에서 죽이게 되죠. 처음에 일본은 당연히 강력 부인했었지만 너무 많은 증거가 나왔고요. 실제로 외국인 한 명이 내가 다 봤다 그러면서 이제 증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이제 일본이 인정하는 걸로, 지금 현재 당연히 인정하는 걸로,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이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있어요. 뭐 죽여서 뭐 토막을 내서 뭐 어디다 버렸다는 등, 뭐 여기저기 버렸다는 등, 뭐 시체를 불태웠다는 등,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불행하게 죽임을 당한 거 맞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바로 명성황후 씨의 사건이고요. 자, 이러면서 다시 세력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요. 세력이 만회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력이 일본이 다시 세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일전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세졌다가 삼국간섭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세졌다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죠.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오게 돼요. 자, 그게 을미사변, 그다음에 이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본이 세력을 만회하면서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다시 개혁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가 주도권을 차지했으니까 내가 또 그 전에 미처 못했던 개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3차 갑오개혁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을미개혁. 을미사변 이후에 있었던 을미개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을미개혁. 을미개혁은 3차 갑오개혁. 자, 그러면 이제 을미개혁을 주도했던 건 또 누구냐? 자, 을미개혁을 주도했던 건 제4차 김홍집 내각이에요. 제4차 김홍집 내각. 자, 그러면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이 내각의 성격은 당연히 어떨까요? 완전 친일적이 되겠죠. 완전 친일적. 그래서 성격은 당연히 친일적인 개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더더 친일적이 되겠죠. 이제 더더 친일적, 그 전보다 친일적인 개혁을 하게 된 게 바로 을미개혁이고요. 을미개혁은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몇 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우리 2차 갑오개혁 내용도 안 봤죠? 자, 755페이지 2차 갑오개혁의 내용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2차 갑오개혁 봅시다. 중앙관제, 의정부를 내각으로 하고 팔아문을 7부로 한다. 아까 우리 설명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개혁. 원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나눴었나요? 8개로, 그쵸? 8도로 나눴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 보시면 23부, 337군으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도 개편, 중앙도 개편. 자, 그 다음에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한다. 원래 조선에서의 지방관은 행정, 사법, 군사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행정 기능만 놔두고 나머지 기능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방관의 권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작아진 거죠. 축소. 지방관의 권한은 축소되고, 자,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 기능은 여기로 넘겼죠. 재판소로. 그래서 사법 기능을 없애고 지방관으로부터, 그리고 군사권도 뺐고 지방관은 오직 행정권만 갖게. 지방관의 권한 축소, 재판소의 설치, 사법권의 독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군사개혁, 거기 보시면 훈련대와 시위대를 창설했다. 자,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했어요. 교육입국조서는 교육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근본이다. 그러니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입국조서가 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된 거죠. 자,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고 이 교육입국조서의 정신에 따라서 학교들을 설립을 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한성사범학교죠. 사범학교는 지금으로 하면 교육대학교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학제의 단계는 한 고등학교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한 20살이 됐는데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좀 지금은 없는 좀 독특한 단계죠. 한성사범학교 선생님을 키우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국내부 밑에 왕실 경비를 담당하는 회계원과 내장원을 신설하였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들을 한번 쭉 체크만 해볼게요. 청일전쟁, 그리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는 삼국간섭. 자, 여러분은 삼국간섭에서 세 나라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디? 러독풀, 러푸독.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러독풀, 러푸독. 자, 그래서 세 나라가 한꺼번에 달려들자 일본은 굴복. 그래서 요동본과 타이완을 포기를 하게 되고요. 자, 하지만 열받지. 일본 열받았어요. 그래서 사고 쳤지. 그 사고가 을미사변이에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리고 거기 삼국간섭에서는 친러 내각 성립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을미사변이다. 옆에 보시면 오코루 명성황후가 살해를 당한 그곳이고, 지금은 오코루의 그 뭐라고 할까, 조난지비 비석만 남아 있어요. 건물은 아니고 비석만 남아 있고요. 맨 밑에 명성황후의 장례식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을미개혁으로 갑시다. 자, 을미개혁에서 4차 기몽집 내각이 추진했구나 라는 거. 자, 내용 몇 가지 안 된다고 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단발령 시행. 단발령은 뭐? 머리카락을 잘라라. 이게 단순히 머리카락 잘라라 아니고요, 상투를 잘라라 라고 하는 거죠. 상투라고 하는 건 우리 조선 동이족이죠. 우리가 이 동이족의 아주 고유한 복색인데, 상투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고조선, 위만조선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거고, 이게 단순히 야 머리 감기 힘들고 더럽지 잘라 이게 아니고 민족 정신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투를 자르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상투를 잘리면 막 울고 그랬어요. 주머니에 막 넣어서 보관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모습을 찍어야 돼요. 내 이 상투를 튼 모습을.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은 사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진을 안 찍었었거든요. 사진관이 있었어도 서울에. 근데 이때부터 사진관이 성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마지막 모습을 남겨야 돼, 사진으로. 사진을 찍어줘야 돼.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사진을 많이 찍었다. 자, 그 다음에 종두법. 지석영의 종두법을 토대로 광제원에서 담당했다. 종두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역병. 근데 이거에 대한 예방접종이에요. 말하자면 종두법이. 근데 사람들이 종두법을 잘 안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주사를 잘 안 맞으려고 했던 게, 이 백신을 소에서 채취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맞으면 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사를 또 안 맞으려고 했다는데 법으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이 천연두의 예방 접종에 말하자면 아마 여러분은 어렸을 때 다 맞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양역과 건양연호 사용. 태양역, 우리가 그 전에 사용하던 역법은 태음역이었죠, 당연히. 그런데 이때부터 태양역,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단력을 쓰게 된 거죠. 태양역, 일본처럼 일본식으로 따라간 거죠. 태양역을 사용하게 되고 건양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건양연호를 사용했죠. 이 건양연호를 사용하기 전에 1차 가보개혁 때의 연호는 개국 연호였어요. 그러니까 개국, 그 다음에 건양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군제 개편, 훈련대를 폐지하고, 훈련대를 폐지한 게 아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참여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훈련대를 폐지하고 중앙에는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소학교령을 공포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개혁이 쭉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또 중간에 개혁이 중단되죠. 자,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잔뜩 겁을 먹은 우리 고종 황제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말하자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고종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왕비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궁궐을 탈출하게 돼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그게 러시아 공사관, 즉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피신한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하고, 아관파천이 일어나면서 이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은 중단되게 되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아관파천으로 중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을미개혁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시험에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당연히 몇 차 가보개혁이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특히 을미개혁의 내용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지만 1차와 2차가 아마 되게 헷갈릴 거예요. 1차에서는 주로 이제 사회적인 면의 개혁이 두드러졌다라고 했죠. 신분제를 없앤다든가. 그래서 1차는 주로 사회적인 측면의 개혁이 많았고, 2차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입부 조서가 발표됐으니까 교육이거나 아니면은 지방제도, 그러니까 재판소를 설치해서 지방간의 권한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떤 개혁들이 일어나는지 특히 1, 2차를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시험에는 보통은 몇 차 가보개혁이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몇 차인지 또는
같은 시기의 개혁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개혁을 외우는 수밖에는 없어요. 외우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고 759페이지 보시면은 갑오을미개혁의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의 내용이 또 따로따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 지금 아래쪽의 표, 즉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의 대략적인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신분제 폐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갑신정변에서도 신분제 폐지 주장했죠.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신분제 폐지, 노비문서를 소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죠. 그 다음에 갑오개혁에서는 아예 이거를 법으로 딱 만들었죠. 신분제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세 개의 공통점,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게 바로 신분제 폐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혁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문제도 거의 개혁안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그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으로 가도록 합시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서 아관파천부터 자 봅시다. 아관파천이라는 건 고종이 어디로 피신한 사건이라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 고종도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날 때 위협을 당했어요. 명성황후만 곱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종도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되자 고종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어디로 먼저 탈출하려고 했었냐면 이제 미국 공사관으로 먼저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 사건이 거기 보시면 춘생문 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 춘생문 사건이라고 했죠. 친미파에게 밀지를 내려서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보시면 탈출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접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이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고종이 굉장히 야행성이었대요. 그래서 밤에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주무시는 거죠. 잠자리에 드는 거야. 그리고 오전은 없는 거지. 낮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야행성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고종이 허를 찌르는 행동을 한 거죠.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궁궐에 일본인들이 막 돌아다니고 해도 일본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해도 궁녀가 타는 마차가 아니라 뭐죠? 그거 가마? 궁녀가 타는 가마는 웬만하면 안 건드린대요. 여자들이 타고 다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궁녀가 타고 다니는 가마에 몰래 타고 왕과 세자가 궁궐을 탈출을 하게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걸어서 느긋하게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 한번 갈까?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고 탈출한 거예요. 탈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쟤네들이 나도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한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이죠. 굉장히 상황이 급박했겠죠. 이 당시의 상황을 두루두루 살펴보면 자,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게 된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자, 이제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해서 지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이제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보시면 친러 내각이 성립되고 다시 당연히 러시아와 친한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내정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강의 이권 침탈. 자, 러시아에게 눈치를 보면서 뭔가 혜택을 하나 줬는데 이 당시에 외국과 맺은 조약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있었냐면 최애국대우 조항이 들어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애국대우 조항으로 나머지 모든 나라에게도 다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최애국대우라는 게 그런 거죠. 자, 쟤한테 안 준 것도 나한테 안 준 것도 쟤한테 줬으면 나한테도 줘야 돼.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혜택을 다 똑같이 동등하게 나눠주는 걸 최애국대우라고 하고 이거를 이익균점이라고 해요. 이익을 균등하게 나눠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러시아한테 미안하잖아. 그래서 러시아한테 뭘 줬어? 혜택 하나를 줬죠. 이권. 그런데 러시아에게 이권을 하나 주게 되자 나머지 나라들, 조약을 체결한 나머지 나라들에게도 전부 다 이권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열강의 이권 침탈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열강의 이권 침탈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면 아관파천 시기가 되겠고,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최일국대우 조항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과 관련해서 최일국대우 조항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관파천 시기라는 거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지금 고종이 피신 가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공사관에 아관파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냐면 1896년 2월부터예요. 그리고 1897년 2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딱 만 1년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러시아 공사관에 지금 현재 고종이 가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 개화파 지식인들이라든가 또는 뭐 유학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종에게 돌아오라고 다시 궁궐로 환궁을 해라. 그러면서 자주적인 뭔가 독립, 뭐 개혁,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한테 고취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계몽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에 앞장섰던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자, 그러면은 독립협회의 창립 먼저 볼까요?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고 러시아도 별로고 싫고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지식인들이 모여서, 개화파 지식인들이 모여서 맨 먼저 뭐를 먼저 했냐면요, 신문을 먼저 만들게 돼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먼저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계몽의식 또는 소식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신문 창설이 먼저 있었죠. 자, 독립신문 창설이 1896년 4월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먼저 만들고, 서재필이 주도해서, 미국 유학 갔던 서재필이, 이 서재필도 갑신정변의 주역이었죠. 그런데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이제 공부를 하러 가요. 유학을 하러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오죠. 그리고 신문을 먼저 창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지식인들을 모아서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게 독립협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냐?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독립신문의 창간, 그리고 독립협회 창간. 자, 봅시다. 거기는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누구누구 참여했는지 독립협회 창간 읽어볼게요. 윤치호, 이상재, 이완용, 이승만 등 정동구락부 인사와, 정동구락부가 뭐냐면요, 지금으로 하면 정동클럽, 그러니까 사교 모임, 사교 조직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공부도 하고 계몽의식 가지고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 중심으로 조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사모임, 우리 자주 모이자 이렇게 사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정동구락부고요. 클럽, 정동구락부라는 모임이고, 플러스 자, 가부개혁 주도 세력인 건양협회 인사, 그러니까 개혁적 지식인들이죠.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건양협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유학자라든가 진보적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가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신문 창간이 먼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독립협회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정동구락부, 그 다음에 건양협회, 이런 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된 게, 구성된 게 독립협회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부 볼까요? 이제 주로 유학자나 근대적 지식인들이 주로 주도를 하게 되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따로 어떤 제약이 있질 않았어요. 많은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도시 시민, 그 다음에 학생, 노동자, 여성, 심지어는 천민, 중간에 보면은 백정의 연설이 나오거든요.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연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 백정인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정도로 어떤 계층에 대한 제약은 따로 없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회 설립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독립협회의 활동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독립협회의 활동으로는 크게 독립협회의 사상이 3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상에 따른 어떤 정책들 또는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민중계몽운동 먼저 나오죠. 말하자면 독립협회의 초기의 활동은 민중계몽운동이 주를 이루게 되죠. 자, 민중계몽운동에서 계몽이라고 하는 건 깨우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백성들한테 독립의식을 심어주고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운동을 먼저 하게 돼서 이때는 독립의 어떤 상징물을 만드는 걸 먼저 주도하게 되죠. 자, 그러면 독립의 상징물이 됐던 게 뭐냐? 독립문을 만들게 되죠. 자, 독립문은 원래 청나라 사신이 오게 되면 마중을 나가는 영은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그 근처에다가 독립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그런 건축물, 독립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독립관. 독립관은 청나라 사신이 오면 대접하는 그런 연회 장소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독립관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 이런 독립의 상징물들을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초기의 활동이고, 자, 그다음에 민중계몽 활동이라고 했죠. 자, 거기 보시면은 기관지. 자, 기관지 보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소식을 전달하고 하려면은 뭐 잡지 같은 걸 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신문에서 주로 자기들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잡지 같은 걸 우리가 기관지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독립신문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기관지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전한 거죠. 말하자면 소식을 전한 거죠. 그래서 기관지가 독립신문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독립협회 하면 늘 독립신문이 따라오는데 그거는 민중계몽을 위해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만든 건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자 그런 기관지를 간행하게 되죠. 그리고 계몽을 하려면 일단 모여서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뭐 설명을 해주거나 해야 되겠죠. 토론회, 연설회, 강연회 이런 것들을 많이 개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의 독립협회 활동은 민중계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죠. 자, 그게 가로 1번 민중계몽 운동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주국권 운동이에요. 자, 자주국권 운동 봅시다. 자주국권은 말 그대로 자주적으로 국권, 나라의 권한, 권리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주국권 운동에서 여러분 765페이지 밑으로 가시면 구국선언 상소문을 올리게 되죠. 구국선언 상소문을 올리고, 사실 독립협회가 원래는 그냥 사회단체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점점 정치적 성향을 좀 띠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돼요. 그래서 구국상소문을 발표하면서부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하면서 조금 더 정치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국선언 상소문 그리고 만민공동회 개최. 자, 만민공동회 봅시다. 자,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건 종로에서 열린 일종의 민중집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회, 연설회, 강연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뭐 열강이 가져간 이권 침탈을 뭐 규탄을 한다든가 토론회, 연설회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거고, 이 만민공동회에다가 관리들이 참여하게 되면, 만민공동회는 주로 이제 민중들이 많이 참여한 거, 일반 백성들이 참여했으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관리들이 참여해요. 관리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제 국가에게 뭔가를 건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관민공동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관민공동회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 그게 바로 만민공동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만민공동회에 정부 관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관민공동회가 나타나게 되고, 자, 이 관민공동회에서는 좀 더 개혁안 이런 걸 제시하게 되죠. 그게 바로 헌의육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일단 만민공동회를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운동 자체가 자주국권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자주적으로 우리의 지금 침해당한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했던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권 수호 운동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한테 이권을 빼앗겼었죠. 그런 거를 다시 되찾아오자. 그래서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이권을 그러면 빼앗겼던 이권을 찾아오려면 우리나라로부터 이권을 빼앗아간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일본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미국 되게 많아요. 그런데 독립협회는 주로 어느 나라에서만 이권을 빼앗아 왔냐면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게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로 러시아한테 뺏겼던 거를 찾아오려고 발악을 했다는 얘기죠. 러시아한테 빼앗긴 거를 찾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독립협회가 전반적으로 볼 때 약간은 이 일본의 어떤 그 러시아의 침략적 의도, 그러니까 러시아만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나머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다른 나라들 러시아 빼고 이런 나라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의 침략적 의도는 간과, 말하자면 잘 파악을 못하고 러시아만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러시아를 반대하는 반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은 764페이지 보세요. 이권 침탈 저지 운동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이권 침탈 저지 운동의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다 보면은 어느 나라에 대한 거라고요? 러시아. 다 러시아죠. 거기 보시면 러시아의 전령도 조처 요구 저지, 한러 은행 폐쇄. 물론 일본이나 프랑스도 껴있긴 하지만 주로 러시아에 대한 게 좀 많은 편이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목포, 증남포, 해역, 토지 매도 요구를 저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만 약간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좀 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지켜내려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게 이권 침탈 저지 운동. 여기서 보면은 이권 수호 운동 이라고 정리를 해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민권 운동이에요. 자유민권 운동. 자유민권 운동. 자유민권 운동은 말 그대로 민권, 백성의 권한, 권리를 되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신체의 자유, 뭐 재산권이라든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이것들은 우리 지금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권한들이잖아요. 국민의 권한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 권한을 지켜달라라고 해서 그런 국민의 권한을 지켜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강개혁운동이라고 해요. 자강개혁운동. 자강개혁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개혁을 하자, 강해지고 개혁을 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 말 뜻만 찾아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자가개혁운동이 대체적으로는 의회 설립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의회 설립운동. 의회 설립운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독립협회에서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뭐였냐면 입헌군주제였어요. 그러면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건 왕이 존재하긴 하죠. 왕을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왕이 있긴 있어. 그런데 정치는 주로 누가 담당하냐? 국민들이 뽑은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은 권한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입헌군주를 추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회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의회식 중추원 관제,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수립하기 직전 단계까지 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법을 만들었고 이제 의회만 만들면 되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세팅을 쫙 해놨냐면 관선의원 25명과 자, 의회의 이름이 중추원이라고 해요. 이 중추원에서 관선의원 25명, 그 다음에 민선의원 25명을 뽑기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의 허락만 떨어지면 국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까지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관선의원, 민선의원, 관선의원은 나라에서 추천한 국회의원 25명, 민선의원은 독립협회에서 추천한 25명의 국회의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원까지 쉽게 말하면 싹 뽑아놨다 이 말이에요. 세팅 쫙 끝났어요. 이제 고종의 허락만 딱 떨어지면 국회가 딱 생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종 입장에서는 고종이 원하는 정치 형태는 뭐였냐? 내 왕권이 세지는 걸 원하죠. 당연히 전제군주제를 원하기 때문에 고종은 이게 별로였던 거지. 의회 만들고 막 얘네들이 막 정치 간섭하고 이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보수적 관리들에 의해서 고종의 생각대로
딱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익명서 사건. 익명서가 날아들게 돼요. 보수적 관료들이 쉽게 말하면 정부에 투서를 제출한 거죠. 누가 그러던데 그렇대 뭐 이렇게 이제 투서를 발표를 한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 그 익명서 사건이 뭐냐면 자, 보수적인 관리들이 익명서를 제출해서 고종한테 건의를 한 거죠. 뭐라고 이제 제시를 했냐면 자, 얘네들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하려 한다.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하려 한다고 익명서를 써서 고종한테 이제 보낸 거죠. 자, 그러면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거랑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만든다는 건 입헌군주제라고 했잖아요. 이 입헌군주제와 공화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자, 입헌군주제는 왕이 있어요. 군주니까. 그런데 공화정은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엄청 화났겠죠. 저것들이 나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익명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자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뭘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독립협회를 없애버리면 되지. 그래서 거의 의회를 만드는 그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독립협회 자체가 해산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야 되겠다. 자, 그런데 야 너네 해산 이렇게 하면은 아무 명분이 없잖아요. 원래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하나 보냈어요. 어용단체.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조직한 말하자면 혜택을 입은 단체를 보내서 관민공동회나 만민공동회 막 연설회 하고 토론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 가서 일부러 황국협회, 그 단체가 황국협회인데 황국협회랑 충돌을 하게 한 거예요. 막 싸움 나고 막 여기저기 때려 부시고 하면 야 너네 둘 다 없애버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해산을 시킬 때 황국협회를 이용을 하게 돼요.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황국협회는 보부상 단체인데 황국협회를 보내서 독립협회와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황국협회도 없애고 독립협회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두 단체를 모두 해산시키면서 독립협회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사건이죠. 자, 그러면 쭉 한번 볼까요? 자, 자강개혁운동으로 갈게요. 거기 보시면 의회 설립운동, 국민참정권운동.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의회 설립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자,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전개 과정으로 가시면 보수파의 견제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박정향의 진보 내각 수립 성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협회 우호적인 그런 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었다 그 말이에요. 박정향 진보 내각 수립이라는 건 독립협회의 우호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정부의 어떤 구성원이 되기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시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관민공동회가 개최되고 헌의육조가 결의되고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고 뭔가 되게 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죠. 말하자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이 민중들이 이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민중 대회를 촛불 집회 같은 그런 대회를 열었는데 또 촛불 집회만 말하면 안 되지. 태극기 집회 같은 그런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관리들이 참여하면 국가에 뭔가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민공동회와 관리들이 참여하게 되면 관민공동회라고 하고 이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라고 하는 개혁안이 제시가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고 이거를 왕한테 고종한테 제시를 한 거죠. 거기 밑에 보시면 765페이지에 헌의육조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독립협회에서 제시한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에서 제시한 개혁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혁안이 제시가 된 거예요. 자, 6개밖에 안 되니까 쭉 볼까요? 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할 것. 자, 외국에 관한 조약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해라. 그러니까 이권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자, 여기서 나왔네요. 아까 우리 탁지, 아문, 탁지부 막 얘기했었죠. 재정의 일원화를 탁지부로 일원화하자라고 하는 건 관민공동회에서 제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대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 책임가를 임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중의에 따를 것. 자,
거기 보시면 책임관을 임명할 때는 주요 관직을 임명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독단적으로 뭔가를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결정해라. 이게 이제 곧 입헌군주제, 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된 입헌군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구나. 그리고 1번이 전제군주제는 좀 그렇네. 여기서는 그냥 자주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황제의 권한을 세게 하는 황제 중심의 국가를 만들자라기보다는 독립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의 전제군주제를 강화하라라고 하는 건 실제로 왕권만 세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6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게 헌의 6조. 그래서 독립협회의 개혁안은 헌의 6조라고 하죠. 왜 우리 앞에서 제시한 개혁안 다 기억나요? 갑신정변에서 제시한 개혁안은 14개조 개혁정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 제시한 건 패정개혁안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14개조 패정개혁안이 있었고요. 12개조. 그 다음에 아까 가보개혁에서 제시한 개혁안은 뭐였어요? 헌법. 홍범 14조. 그쵸? 홍범 14조. 자,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이 요거. 헌의 6조. 독립협회 관민공동회에서 제시한 게 헌의 6조. 뒤에 가면은 대한제국에서 또 헌법과 같은 문서를 발표해요. 그게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혁안은 총 5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무리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은 알아야 되죠. 이름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쭉 해봤고,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랬는데 이렇게 뭔가 착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보수적 성향의 관리들 때문에 이런 웅장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맨 밑에 보시면 보수 세력의 모함, 익명서 사건이 있었다.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하려고 한대요.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이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잘 됐지?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 그래서 요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되는데, 독립협회를 해산시킬 때 보냈던 단체가 황국협회예요. 보부상들의 단체. 황국협회를 동원하여 쉽게 말하면 가서 깽판 쳐. 그래가지고 야, 둘 다 해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협회가 해산당하게 된다. 자, 독립협회는 사실 굉장히 활동이 많지만 실제 있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1896년부터 1896년 7월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부터 1898년 말 정도까지니까 한 맥시멈 한 3년, 2년 반 정도 있었던 단체지만, 이 독립협회가 그 뒤에 민족운동에 끼친 영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크게 독립운동 또는 민족운동을 크게 2가지의 흐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심플하게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 독립운동은 2개야. 간단하게. 하나는 직접 내가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 거야. 무장투쟁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하나는 안 싸우는 거. 그럼 안 싸우고 뭐해? 힘을 키워. 실력 양성이죠, 말하자면. 애국계몽 실력 양성. 그래서 힘을 키우는 거는 언론이거나 정치단체거나 교육이거나 산업이거나 싸우는 거 빼고 나머지. 자, 그러면 그 2개 중에서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 2개 중에 싸우는 거 말고 나머지 활동들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부터 그 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커다란 흐름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독립협회에서. 그래서 민족운동의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의 보세요. 의. 자, 거기 보시면은 개화운동의 저변이 확대되고 근대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대화운동,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치운동 등등. 그래서 커다란 흐름의 하나를 마련한 게 바로 독립협회인데, 근데 좀 문제는 있었죠. 아까 어느 나라만 특히 되게 미워했어요. 러시아. 그래서 반러적인 성향을 가진 게 좀 그래.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의 그런 열강의 침탈, 이권 침탈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쟤네는 자원 개발하려고 하는 거야. 러시아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인식이 조금은 좀 부족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계, 외세에 대한 편중된 인식이 그거예요. 러시아만 되게 미워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반봉건 반제국주의적 민족운동을 난민이나 폭도로 비난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학농민운동, 물론 이때 동학농민이랑 같은 시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의병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다 폭도라고 생각했었죠. 백성들의 어떤 운동이라든가 민중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이렇게 낮게 폭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 활동이 아까 1896년에서 1898년 말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3년 있었던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관파천이 있었죠, 이때. 그리고 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데 1896년 7월부터 만들어져서 1898년 말까지니까 독립협회가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아관파천이 아까 1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다가 1년 만에 다시 궁궐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라를 한번 정비를 새로 하죠. 그게 대한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생겨나고 나서 독립협회가 나중에 해산된 거죠. 그리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나서 대한제국의 고종은 아싸 이제 독립협회도 해산시켰다. 그러면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시작해요. 그게 대한국국제. 그래서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헌법과 같은 문서를 발표하는데 이게 1899년. 그러니까 순서상 하면 아관파천, 독립협회, 그리고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독립협회 해산, 그리고 대한제국.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표정이 엄청 복잡한 표정이에요. 뭐라는 거야? 막 이런 표정이야. 자, 제가 막 왔다 갔다 했더니 시기를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대한제국 얘기를 좀 해봅시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한 1년 있었죠. 거의 한 만 1년 동안 있었는데 이 1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한번 정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새로 싹 세팅을 해요. 그게 바로 대한제국이에요. 더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자꾸 째려보는 이유를 알았어요. 시간이 지났어.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대한제국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쉽시다.